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정희 교도관님과 함께 교도소 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이제 지난주 잠깐 책 소개만 했는데 오늘은 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2월 달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룸 2.58. 2.58이라는 뜻은 뭐죠? 평방미터.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평인가요? 한 평. 그쵸. 저는 옛날 사람이라 평이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과밀 수용 때문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서 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너무 지금 과밀 수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침해가 되고 있다 해서 네. 거기서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네. 최소 2.58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판사님께서. 네. 근데 저희 실제 네. 그 평수는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보안. 네, 네. 그래서 판결문에 이제 국민들 보시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제목 지었고. 그러면은 한 수용자한테 최소가 한 평이 허용된 거예요? 네, 한 평은 돼야 된다. 최소 한 평이 네. 돼야 되는데 지금 과밀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54개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적정 수용인은 어느 정도 되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래서 얼마큼 과밀인가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뭐 100%를 100%를 넘어선 넘어서. 거죠. 120% 이렇게 되고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이 과밀 수용 그 문제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이따 여쭤봐주시면 그래요? 네. 지금 여쭤봐도 되나요? 네. 과밀 수용 제가 이제 네. 현장에서 순찰을 돌잖아요. 네, 순찰. 네. 이제 수용자들이 깜깜한데 그 조명만 은은한 조명만 켜놓고 자요. 네. 이불을 이렇게 다 뒤집고 네. 새우잠 자듯이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섞여가지고 네. 특히 여름에는 제가 처음으로 그 수용자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한 게 여름이었었어요. 이 교도관이 되고 나서. 네. 그 정도로 너무 열악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들 보고 이 너무 이렇게 과밀되다 보니까 네. 살이라도 이렇게 부딪히면 그쵸, 여름엔 싸움이 확 나는 싸움 거죠. 나고 싸움이 확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건데 누구 하나 잡는다 이런 거죠. 서로 이제 수용자 간에 폭행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자살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도출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폭행이 일어나거나 자살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은 이 현장 교도관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현장 교도관이. 근데 그거를 좀 더 돌이켜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정책적인 거, 환경적인 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 있으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교정본부에서는 네. 뭐라 안 하세요? 김도현 교도관님에게? 언젠간 문제는 한번 될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언젠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승진할 때 이제 그 면접을 보거든요. 이 면접 할 때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까요? 네, 아니 갑자기 이거는 또 그때 예전에 동부에서 소장님 인터뷰할 때 네. 그분도 이제 그 교도 동부구치소의 그 코로나 이 얘기를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하셔도 됩니까? 했더니 그분은 당신은 이제 교도관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수위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안다. 그렇게 했는데 네. 저는 근데 수위를 아직 잘 몰라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걱정되는 거. 네. 제가 어떤 겁니까? 제 이런 네. 발언들이 발언들이 교도관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개인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너가 어. 교도관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나가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 유튜브에 예,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언론사에 그것도 막 메이저 언론사에 가서 한다면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은 그건 거죠. 그런 시선이면 어떤 것도 시도할 수가 없고 다른 직렬들도 물론 그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변화하고 공간을 이끌어내고 변화를 하고. 체인지 메이커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네.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네. 맨 처음에는 네. 제가 이제 상담심리학 석사를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심리학의 딱 첫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네. 상담의 기본 원칙은 무조건적인 존중, 네. 공감, 경청. 네. 그걸 딱 보는데 네. 저도 모르게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게 딱 들면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해를 끼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람이거나 네. 아동에게 성학대를 했다던가 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거나 경청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경청하는 상담자는 얼마나 많은 소신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책이고 네. 쓰다 보니까 네. 우리 사회에 그 플롯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의 검거, 법원의 심판으로 네. 인해서 교도소. 예, 정의의 실현이 됐고 우리 사회에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행정 절차들 외에 그 이후에가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변화해서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건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는 그 재작년인가 그 교도관 중에서도 어쨌든 자살 업무 스트레스로 또 자살을 하신 분도 있다. 이제 그런 저도 기사를 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썼잖아요. 네. 이제 아까 뭐 교도소의 과밀이나 또 교도관님들의 어떤 그 근무 상황이나 이런 것들 연결될 텐데요. 이제 그럴 때 실은 그 교도관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도관 준비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1년 8개월 동안.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어머. 그래서 그때 이 교도관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용자들을 보는 것도 싫고 이렇게 삭막한 시멘트로 갖춰진 회색빛 교도소도 보기가 싫고 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절대적인 근무 시간도 많고 교대 밤낮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야간에 저희가 수용동이 있으면은 보통 100명 이상이 수용돼 있어요. 네. 거기에 그럼 한 분의 교도관이 이렇게 보시는 게 네. 100명 정도 네. 되는 거예요? 교도관 한 명이 거기 투입되는데 네. 그때 제가 뭔 느낌이 들었냐면 깊은 탄광에 껌껌한데 그 100명이 있는데 혼자 딱 던져지듯이 놓여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때가 한 새벽 3시 저희는 수면 시간이 일정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3시에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정말 그 우울감이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 네. 저기 가까운 사람도 잃었고. 그때는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네. 또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보면은 또 누가 폭행당했다, 뇌진탕 나가서 입원했다, 네. 누가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 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굴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막 초과 시간 초과 근무 시간도 그때는 100시간들이 훌쩍훌쩍 다 넘겼었거든요. 초과 시간이 100시간을 넘는 거예요? 초과 근무 시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삶이 없는 것 같은. 지금은 많이 그래도 얼마 안 됐지만 변화되는 시기인데 불과 이 책 쓸 때만 해도 네. 정말 열악한 환경인들이 많아서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네. 교도관 3명이 사망했다면 네. 그 중에 1명은 안타까운 선택이다. 그리고 살아있으신 현직 교도관분들도 정신질환 많이 앓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경기대학교 이수정 박사님이 네. 조사하신 거에 의하면 책에도 쓰셨는데 교도관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정신질환이나 트라우마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정부의 어떤 제도나 정책 안에서 교도관님들의 뭐 심리 정서나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회복이나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프로그램 있어요. 마음나래 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네. 직원들 대상으로서 네. 이제 외부 기관과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상담기관? 네, 뭐 10회기 상담 10회기까지 해주시고 네.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데 네. 그 교도관 분들이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상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뭔가, 네. 나는 코칭을 받고 싶은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단순히 내 뭐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상담을 받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심리치료 부서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용자에게 이제 폭행을 당한 직원들을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라 하면은 네. 교도관이 네.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네. 막 아프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늠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창피할 수도 있고. 창피하다 느낌이. 그래서 조금 많이 저도 이렇게 알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소방 네, 경찰처럼 소방 공무원들도, 네. 네, 그쵸. 그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 경찰 무슨 전문병원 이런 것처럼 그런 뭐 시설들이 논의되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이제. 예, 수용자분들을 잘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사실 교도관님들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픈 교도관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도관을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이, 교도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건강한 젊은 의욕을 가진 교도관님들 계속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이 일은 정말 중요해, 일은 해야 돼, 당신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세요라는 게 있을까요? 저도 제가 이렇게 활동을, 그러니까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 집필 활동을 하고 이제 강연이나 대학 강의 강단에 이렇게 서서 이제 가끔씩 특강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사실 범죄인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직업은 대한민국에서 교도관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업은 페이퍼 위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작업이 아니고 그 대상자의 표정이나 말투, 네. 눈빛, 뭐 교도관들은 심지어 그 사람의 식습관까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인간의 이상 심리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 교도소에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시는데 네. 보안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성사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도관 분들은 오히려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수용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전문가로서 심리적인 거나 인문학적인 탐구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네. 교도소보다 적합한 공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수사기관이 잡아들이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이 네. 심리적 기법이 사용되는 것처럼 저희는 내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반대로.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기법이 사용됐는가, 처우가 동반됐는가 통해서 그 전문 영역이 있어요. 네. 그 전문 영역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 교정공무원보다 적합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매력적인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심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회를 또 회복시키고 재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